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서한 책은 제임스 게일의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입니다. 그는 1888년 25살에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1897년까지 10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 활동도 했지만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양에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책의 원제는 코리안 스케치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출간했고 원서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맨 앞에 이 책을 소개하며에 보면 역자가 제임스 게일이 어떤 사람인지, 조선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 주제 하나하나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일반적으로 표지를 보고 고르는 일은 극히 드문데 이 책은 표지가 이 책을 읽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뒷표지에 보면 선교와 문화적인 일 외에도 당시 국내외 정세와도 연관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호기심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날 출간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명성황후 시에 관련한 역사적 해석이 분분하고 시중에는 고종이 명성황후 시의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저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저자는 명성황후 시의 직후 흘린 고종의 눈물과 울분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100주년 되는 해라서 그런지 연초부터도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 역시 조선 말부터 근래 역사에 대해서 현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접근한 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생소하긴 하지만 애정을 갖고 관찰하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며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 또는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거나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과거의 모습과는 별개로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랬었나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초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보이는 곳에 놓고 1년에서 3년간 그대로 둔 다음에 살이 썩으면 뼈만을 추려서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정식으로 묻히기 전에 임시로 시체를 두는 것이 초분입니다. 초분 때문에 그 당시 거리에 시체 썩는 냄새가 많이 났고 게일은 심지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해골 머리와 또한 시체 몸통을 목 잘린 시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임종과 매장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승하할 경우에는 5개월 후에야 국장을 치렀고 당상관 이렇게 높은 직관의 관리가 사망할 경우에도 3개월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법도였는데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도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후 남해 고금도에 안치되었다가 고향인 아산으로 운구되어서 그 다음 해인 1599년 2월 11일에 금성산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초분에 관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선 말의 생활상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어떤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주인공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잘려서 인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친구를 따라서 가이드를 하는 친구를 따라서 인도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들인데 거기서 인도인들의 그 특유의 엉뚱함이라든지 능청스러움, 천연덕스럽고 언변이 요란한 그런 인도인들의 모습이 소설에 아주 촘촘하게 잘 적혀져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제가 읽었던 인도인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랬나 싶었는데 게일이 직접 우리나라에서 겪은 일들을 적은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적은 거겠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불과 120년밖에 안 된 과거가 이랬다니 싶은 게 아주 낯설고 새롭고 생소하면서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는데 아쉬운 점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의 소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쉬웠던 점 그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의 한계인데 초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진짜 미치 절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교 문화 때문에 힘든 장례를 치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깨비를 무서워하는 것, 수많은 미신이 있는 것을 두고 교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가 기독교 선교사라는 관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아쉬운 게 두 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역사적 고증에 관한 문제인데 게일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기자조선을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와서 문명을 전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되는 인물로 이 기자조선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말할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 때 이용하던 역사설입니다. 또 갓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갓을 설명할 때 갓을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귀한 어른이라는 증거인 상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상투를 틀고 그 상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갓을 썼나 저도 놀라워서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 해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관리들의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의의로 쓰기도 했으며 때에 맞춰 입는 의복이기도 했다라고 검색 결과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검정색 갓을 쓰지만 붉은색은 무관 당상관이 융복을 입을 때 착용했고 흰색은 상중에 착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격식 있는 의복으로 단순히 상투를 보호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혹시 글쓴이는 누군가가 장난처럼 한 말을 믿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양이 정말 상투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뚫려서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으로서는 학문적으로 관복이었다, 예복이었다, 의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상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조선 말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아함과 생소함,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조선 말기에 대한 의식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킨 책입니다. 나라의 허리와도 같았던 상놈에 대해 그리고 고결하고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있던 양반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묘사한 부분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기계, 순수와 정의로움과 용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지 하면서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면면을 생생히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떤 모습은 너무 생소해서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또 어떤 모습은 지금도 한국인의 기질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신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게일이 동해 쪽에 있을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서울에 있는 누군가에게 100달러를 급히 요청을 했는데 그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하루에 100kg씩 3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그가 삭스로 받은 돈은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100달러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돈만 가지도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1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게일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도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러 곳에서 경찰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사업적 관계를 맺고 그것이 유지되게 하는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업 관계에서 신용이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사나이가 매매에 관해 내뱉은 말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졌다. 만약 당신이 땅을 샀다면 설사 땅 문서를 잃어버린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다. 사람들이 당신 편에 서서 그 소유를 증명해 줄 것이니. 눈에 띄는 또 다른 사례는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서 발견할 수 있던 정직함이다. 돈이든 귀중품이든 그들의 관리 하에서라면 완벽하게 안전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어떤 부정직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단지 한두 명의 외국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현재도 한국에서는 어디에나 가방을 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지갑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택배를 훔쳐가지도 않는 것을 놀라워하는 외국인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남들 눈치 보느라 그런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도리와 정의에 관한 한국인의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에 관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 나이 계산법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죠. 120년 전의 외국인도 이 부분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아기가 만약 12월에 태어나서 설날에 차례를 드리기 위해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면 아기는 벌써 2살이었다. 실제로는 태어난 지 5, 6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말이다. 한국 나이 계산법은 한국에서만 쓰고 있다고 하죠. 저도 생일이 11월이라서 한 달 있다가 바로 2살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는 한국말을 발음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일은 논두렁에서 이것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엉이입니다. 누가 불렀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인이 주인의 부름에 네이 하고 대답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뭘까요? 호랑이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글쎄입니다. 이건 뭘까요? 아궁이입니다. 게일은 절절 끓는 온돌 때문에 통구이가 될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고생합니다. 오늘날에도 음식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를 외국에 그대로 소개하자는 말을 하죠. 반찬은 사이드 디쉬가 아니라 반찬 그대로, 어묵은 피시케이크가 아니라 어묵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게일은 그런 면에서 단연 선구자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졸렬하고 야비한 침략에 대해서 그리고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기도 했고 선교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 끝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조선 말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침략도 받았고 우리나라는 대격변을 겪었습니다. 오리무중, 고리무원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따뜻함과 적지 않은 위로와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제임스 게일의 코리안 스케치스,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별개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나 자신이 색다른 것처럼 게일의 시선을 통해 보는 조선은 아주 색다릅니다. 한국인이 본 조선이 아닌 외국인이 본 조선의 기록은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인사는 게일이 소개한 여러 한국말 중에 하나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리다. 인사치레일 줄 모르고 처음에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내일은 아니지만 곧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혜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자랑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이 책에는 사진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괄호로 제목이 되어 있는 사진들은 게일이 실은 사진이고 괄호 없이 설명이 실린 사진은 번역한 사람이 자료조사에서 추가로 실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본 사진 중에 하나는 조선 죄인들이 쓴 칼을 가지고 서양 중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그 칼을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재밌었습니다.